자, 블랙박스 2회 모의고사입니다. 자,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1번에 다음은 부동산의 개념과 관련된 내용이다. 옳은 것은 했는데, 자, 이때 임차인의 정착물은 정착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거 틀렸습니다. 원래 정착물이라 하더라도 누가 설치했냐? 임대인이 설치했다면 정착물 맞습니다. 그렇지만 임차인이 설치했다. 그거는 말은 정착물이지만 실제는요, 동산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세입자가 설치한 진열대 같은 거 있죠. 요거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다 걷어가죠, 대부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동산에 불과하다. 이번에 보니까 이 민법상 부동산이란 토지와 정착물 그리고 준부동산을 말한다. 틀렸네요. 준부동산은 제외됩니다.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3번에 자동차, 선박, 항공기, 공장대단, 건설기계 등은 협의의 부동산에 속한다. 틀렸죠? 이런 것들은 원래는 다 동산들인데 어떤 경우는요, 감정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중개활동의 대상이 될 때는 때로는 포함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부동산에 속하는 광의의 부동산에 속한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3번 틀렸고 4번 보시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산, 생산요소, 상품, 소비재, 자산으로서의 부동산을, 자본으로서의 부동산을 말한다. 틀렸네요. 이렇게 자산, 생산요소 이렇게 표현할 때는 다 뭐라고요?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5번에 보니까 정착물은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되어 계속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이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건 아니고 영구적으로 항구적으로 붙어 있다는 가정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맞는 거고 다른 거 다 틀린 겁니다. 2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지문에서 괄호 안의 내용과 바르게 연결된 것은 했는데, 자, 기억본 보시니까, 자, 기억은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내에서란 표현이죠. 그래서 안에서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땅을 말한다. 이거는 이행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행지.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투기 목적으로 장기간 개발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토지 있죠. 이런 것들을 공한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한지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이란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그러니까 대지가 뭡니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죠.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개발되기 전에 자연적 상태 그대로의 토지, 이런 것들을 보통 소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지. 그 다음에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는 나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본에서는 갱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요, 나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떤 땅이든 공법상의 제한이 있죠. 다만 사법상의 임차권, 지상권 등 이런 것들이 설정이 안 돼 있는 땅을 나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부동산 활동에 대한 장기적인 배려는 부동성의 특성에서 비롯된다. 파생된다. 틀렸습니다. 장기적 배려가 뭐예요? 아주 멀리 내다본다는 얘기죠. 토지 같은 경우는 영원히 존속하니까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도 한번 바라보면서 때로는 의사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장기적 배려다 해주는데, 이거는 부동성의 특성보다는 영속성이 있죠. 아주 오랫동안 매우 영원히 존속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보시면 개별성은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의 비교를 명확하고 용이하게 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자, 개별성은 막 토지마다 다 틀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비교라든가 이런 거를 용이하게 하는 게 상당히 힘들게 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3번에 보니까 부동산은 어느 지역의 수요가 급증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처럼 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죠. 이런 부동성에 기인한다. 맞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 건물을 한번 예를 들자면, 건물도 그 서울 같은 경우는 주택이 약간 좀 부족하고 서울 외의 수도권은 이제 미분양되기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남아 돌거든요. 그러면 남아 도는 걸로 서울로 갖다 팔 수만 있다면 그런 이 수급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꼼짝 못 하니까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4번 보시니까 위치의 가변성이란, 보통 여기서 말하는 위치의 가변성은 부동성은 이 자연적인 특성 중 꼼짝 못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위치의 가변성은 인문적인 특성 중에 주변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예컨대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인 여러 가지 제반 요인이 바뀜에 따라서 내 땅의 가치가, 내 부동산의 주의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변에 지하철이 들어왔다 그러면 내 토지의 주의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위치의 가변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4번 맞는 거고, 5번 보시면 표준지 선정이 어려운 이유는
요거는 표준지는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땅을 찾아내는 건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이질성 때문이다. 이 이질성을 다른 말로 개별성이라는 겁니다. 개별성 때문이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자 4번 볼게요. 다음은 수요 공급에 관한 글입니다. 수요 곡선 D0를 D1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수량이 결정되는데 이때 D0를 D1으로 이동시킨다. 그 얘기는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을 물어보는 거죠. 감소시키는 요인. 자, 그러면 자, 1번 볼게요. 보안제 가격이 상승했다. 보안제 하면 항상 커피하고 뭘 생각하고요? 프림 같은 거 생각하고 있죠. 커피 입장에서 얘를 보안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커피에다 프림을 타먹는다 가정하는 겁니다. 이때 커피 입장에서 보안제인 프림 가격이 올랐죠. 그럼 오르면 얘는 안 살려고 하죠. 그럼 커피도 덩달아 안 살려고 하겠네요.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는 거 아닙니까? 1번부터 맞는 겁니다. 1번이 D0를 D1으로 이동시킨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모기지 대출금리가 하락했다.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는 증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체 투자 대상이 불황이다. 예컨대 주식시장 같은 게 불황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부동산 수요는 증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공사법상의 거래 규제를 완화하겠다. 여러 가지 거래 규제를 완화하겠다면 수요는 증가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주택 건축 자재 가격이 상승했다. 요거는 우리 입장에서 따질 게 아니라 건축 자재 가격이 올랐으니까 이거는 공급을 감소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겁니다. 공급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가는 요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5번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 및 하락 요인에 관한 설명이다. 열거하였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항상 대체재 하면 뭐하고 뭘 생각하라고요? 이렇게 해서 오비 맥주하고 하이트 맥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비 입장에서 하이트. 이때 얘 입장에서 이런 걸 대체재를 하는데 대체재 가격이 하락했다. 하이트 가격이 하락했죠? 그럼 하이트는 더 살려고 하고 오비는 안 살려고 하겠네요. 그러니까 수요는 감소하는 겁니다. 수요가 감소하니까 가격은 하락하겠네요. 수요가 이렇게 여기서 감소하니까 하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억번 틀렸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락한다 해줘야 돼요. 가격은. 그 다음에 니은번 볼게요. 보안제 가격이 상승한다. 보안제 조금 전에 했었죠. 보안제는 커피하고 뭘 생각하라고요? 프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보안제 가격이 올랐죠. 프림 가격이 올랐죠. 그럼 프림 안 사려고 하겠네요. 그럼 커피도 덩달아 안 사려고 하죠. 수요가 감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은 하락하게 되겠네요. 가격은 하락한다. 맞습니다. 니은번. 금융자산의 투자 성향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게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감소할 겁니다. 수요는 감소하니까 가격은 하락한다. 맞네요. 이거는 금리 하락에 공급이 수요보다 탄력적이면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도 증가할 수 있고 공급도 증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수요도 증가할 수 있고 공급도 증가할 수 있는데 요때 공급이 수요보다 더 탄력적으로 반응한다는 얘기는 공급이 더 크게 반응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크게 가능하니까 수요는 요만큼 증가할 때 공급은 이렇게 크게 증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규정점은 이 점으로 변했죠. 그러면 가격은 하락하겠네요. 가격은 하락한다. 이렇게 하락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요거 틀렸네요. 가격은 상승한다가 아니라 하락한다 해줘야 돼요. 요때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변할 때는 그 변화폭이 큰 거 있죠. 여기는 공급이 더 탄력적이다. 그러니까 공급의 변화폭만 그리더라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그 다음에 미음번 보시면 그러니까 공급만 증가시킨다 이렇게 하더라도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변화폭이 큰 것만 그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미음번 보시면 LTV의 확대는 그 대부 비율의 확대라는 얘기죠. 대출 많이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요는 증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가격은 상승하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틀렸네요. 그 다음에 인플레가 발생하면 부동산 가격은 일반적으로 하락한다.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실물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뭐라고 해요? 인플레이션이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한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5번 틀려. 그래서 맞는 거는 니은번, 디귿번 요 두 가지만 맞는 겁니다. 6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공급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였다.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첫 번째. 자, 이 장기 공급 곡선의 경사도가 가파른 것은 단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공급량이 크게 늘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요거는 장기 공급 곡선이 아니라 단기 공급 곡선이 경사도가 가파른 것은. 그러니까 자, 이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크게 못 늘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렇게 가파르다 해줍니다. 이거는 자, 이 단기적으로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갑자기 공급량 크게 못 늘리죠. 농지를 택지로 갑자기 뭐 못 늘리거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업번은 장기가 아니라 단기 공급 곡선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니은 보시면 기술의 변화, 소득의 변화, 생산비의 변화는 공급 곡선 자체의 이동을 가져온다. 자, 기술의 변화라든가 생산비의 변화, 이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소득의 변화는 우리 입장에서 따질 일이죠. 공급자가 따질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득의 변화는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 자체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니은은 소득의 변화는. 자, 디귿번 볼게요. 시장의 공급 곡선은 개별 공급 곡선의 수평적인 합계이므로 시장 공급 곡선이 개별 공급 곡선의 공급 곡선보다 더 급하게 그려진다가 아니라 완만하게 그려진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별 공급자들이 그 A라는 공급자가 있고 B라는 공급자가 있겠죠. 그러면 두 가를 합치게 되면 보다 더 완만한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완만한 형태. 그러니까 보다 완만하게 그려진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의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으로 공법상의 규제를 완화하겠다. 맞고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했다. 맞고 그 다음에 후분양 제도로의 전환. 요게 틀렸습니다. 후분양이라는 것은 완공된 다음에 파는 거죠. 그리고 선분양은요. 완공되기 전에 미리 입주자들 돈 가지고 파는 거 아닙니까? 자, 그 건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분양 제도로의 전환이 훨씬 더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후분양 같은 경우는 어떤 자본을 조달하는데 그 힘들 수가 있죠. 때로는. 그러니까 오히려 선분양 제도로의 전환, 이게 바로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후분양하려면 그 자금 조달이 힘들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분양 제도로의 전환, 이게 훨씬 더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리을번은 후분양 제도, 이게 틀린 겁니다. 선분양 제도 이렇게 해줘야 돼요. 미음번 보시니까 토지가 대체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가 클수록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진다 해줘야 돼요. 급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완만해진다는 게 얘기는 자,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더 많이 바꿀 수 있겠죠? 그러니까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완만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을수록 기울기는 완만해진다가 아니라 급해진다. 비탄력적이다 해줍니다. 항상 이게 탄력도 하고 기울기는 반대라는 거 기억하세요. 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 작고 비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 크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6번 좀 약간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이것저것 물어보는 바람에 이렇게 복잡하게 된 거지 실전은 이렇게 이 정도로 복잡한 문제는 거의 안 나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정보의 불안정성은 부동산 거래에 정보 비용이 소요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이 정보의 불안정성, 완전 경쟁일 경우는 정보가 완전하죠. 그러니까 정보 비용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불완전 경쟁이기 때문에 정보 비용이 소요된다. 맞는 겁니다. 사회성, 공공성으로 법적 제한을 과다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신의 행위가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법적 제한이 과다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일반 재화 시장과 다른 특성을 가지는 것은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라든가 이질성, 비생산성 등 부동산만이 가지는 자연적 특성들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일반 재화 시장과는 다른 독특한 좀 특성이 좀 형성됩니다. 자, 부동산은 고가품이므로 고가성이 있죠. 굉장히 비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금의 조달과 깊은 관계가 있어서 수요자 및 공급자의 수를 상대적으로 제한시키죠.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여자들이. 그래서 시장에 또한 쥔태를 자유롭게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시장에 내가 부동산 사기도 힘들고 팔려고 예컨대 뭐 건물 같은 거 지어서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비싸니까 5번 보시면 부동산 시장은 일반 재화 시장과는 달리 수급 조절의 곤란성 등의 이유로 균형 가격의 성립을 장기보다 단기에 용이하게 만든다. 거꾸로 해줘야 됩니다. 단기보다는 장기에 용이하게 만든다 해줘야 돼요. 단기적으로는 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공급을 증가를 못 시키니까 수요 때문에 가격이 결정되는 왜곡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보다 자, 장기에는 용이하게 만들 수 있지만 단기에는 왜곡 현상이 발생된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주거분리와 주택의 여과 과정에 관한 이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여과 현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일단은 요거는 주거분리 현상을 먼저 설명해 볼게요. 이 경계를 사이에 두고 이러한 지역은 고소득층 주거지역, 이런 지역은요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거 주거분리 현상이라는 겁니다. 자, 틀린 것은 주거분리란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현상을 말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분리는 여기에는 그 건물을 쓰다 보면 점점 깨지고 부서지고 이러면 욕실 같은 거 개량 비용이 들어가죠. 근데 개량 후에 가치 증가 훨씬 크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워낙이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비싸니까. 그러니까 개량하려고 하죠. 이런 걸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해줍니다. 주변 지역 때문에 이익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개량하더라도. 근데 이런 지역은 달동네 같은 데 생각하시면 오히려 개량 비용이 개량 후에 가치 증가보다 크다는 얘기죠. 예컨대 욕실 같은 거 개조하려면 한 500이 들어가는데 500만 원. 집 가격은 막 1,500밖에 안 되니까 개량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는 주변 지역 때문에 개량해봐야 손해날 수 있다.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해줍니다. 2번 보겠습니다. 주거분리는 주택의 소비자가 정의 외부 효과 편익은 추구하려고 하고 부의 외부 효과 피해는 피하려고 하는 동기에서 이렇게 여기는 계속 깨끗한 동네, 얘는요 계속 지저분한 동네로 바뀌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3번 볼게요. 자, 그렇지만 시간이 꽤 지난다면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이러한 달동네가 있다고 쳐볼게요. 이러한 지역이 저소득층들한테 예컨대 소득 같은 거 지원 같은 거 해주면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겠죠. 안 살려고 하죠. 그러면 이 달동네 같은 거는 공가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기서 말하는 개량 비용은 그 재건축 비용을 얘기합니다. 재건축 비용보다 개량 후에 가치 증가가 커질 수 있죠. 그러니까 거의 다 공가 같은 거 있으니까 다 나갔으니까 아예 밀어버리고 재건축하는 게 더 빠르다는 얘기죠. 더 이익이 커질 수 있다. 그러면 재개발하겠죠. 그러면 이때는 그 고소득층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상위 계층이 들어온 것을 상향 여과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택의 보수를 통한 가치 상승분이 보수 비용보다 크다면 하향 여과가 아니라 이 상위 계층이 들어오는 것을 뭐라 하냐면 상향 여과다 해줍니다. 상향 여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렸네요. 4번 볼게요. 자, 보통 이제 요런 지역과 요런 지역을 비교해 본다면 이렇게 상대적으로 볼 때, 자,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는 저소득층 주택들은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는 저소득층 주택들은 상대적으로 얘들보다는 할증돼서 거래된다. 좀 비싸게 거래된다는 얘기입니다. 할증료가 붙어 거래되며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는 고소득층 주택들 있죠.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얘들보다는 좀 싸게 거래된다는 얘기입니다. 할인돼서 거래될 것이다. 자, 맞습니다. 5번 보시면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들어온다. 이러한 지역도 시간이 꽤 지나면 전부 다 낡고 노후화되죠. 그럼 돈 많은 사람들이 새 주택으로 이사가면서 한 단계 낮은 저소득층이 하위 계층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런 거를 하향 여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 들어오게 되어 하향 여과 과정이 계속되면 고소득층 주거지역은 점차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바뀔 것이다. 맞습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경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같은 외부 충격으로 인하여 주택 경기가 하강한다면 이런 것들은 정부 정책과 관련돼서 갑자기 변동이 나타날 수 있죠. 이런 거를 그 순환적 경기가 아니라 무작위적 변동이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2번 보시면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여러 부동산 유형과 지역에서 동시에 같은 국면으로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 틀렸습니다. 부동산은 지역성이라든가 개별성 이런 게 좀 강하기 때문에 그 여러 유형과 지역에서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불규칙하고 불명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3번 보시면 부동산 경기는 회복 국면에서는 회복 국면이라는 것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좋아졌다 할 때 요거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자, 이 바닥치고 좋아지는 시기 있죠? 이런 시기를 회복 국면이라 하는데 이때는 가격도 일반적으로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매수자는 얼른 구입하려고 하는데 매도자가 팔으려고요? 안 팔으려고요? 안 팔려고 할 거 아닙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매도자 중시 현상이 나타납니다. 매도자. 그래서 부동산 경기 회복 국면에서는 중개활동은 따라서 매도자를 중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도자보다 매수자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매수자보다는 매도자를 중시하게 된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방학 동안에 대학가 원룸의 공실이 늘어난다. 이거는 계절적 변동이다 해줍니다. 무작위적 변동이 아니라 계절적 변동. 5번에 보니까 경제주체들이 모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면 다른 재화에 비하여 가격은 급등할 수 있다. 맞는 거죠?
우리가 여러 번 했지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되는데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로 예상된다. 요 지역이. 그러면 지금 사는 게 나아요? 올라간 다음에 사는 게 나아요? 지금 당장 살려고 하겠죠? 그럼 수요 가격이 급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급자 측면에서는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거로 예상된다. 그럼 지금 파는 게 나아요? 올라간 다음에 파는 게 나아요? 올라간 다음에 팔려고 하겠죠? 지금 내놓은 물건 다 걷어들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급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자, 10번 볼게요. 다음은 입지론을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상업입지론으로 허프의 중심지론이다 해서 소비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적당한 거리에 고차원 중심지가 있다. 그동안은 주로 이제 싱싱마트 이런 데 갔는데 적당한 거리에 이마트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 이마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에 고차원 중심지가 있으면 인근의 저차원 중심지를 지나칠 가능성이 커진다. 선택할 가능성이 아니라 지나칠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2번 보시면 상업입지론으로 크리스탈라이트 중심지론. 중심지 계층 간의 포서벌리로서 중심지는 중심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서 고차 중심지와 저차 중심지로 구분되며 저차일수록 고차보다 중심지 간의 거리가 더 멀고 규모가 크며 다양한 중심 기능을 갖는다. 이거 거꾸로 해줘야 됩니다. 저차일수록 고차보다가 아니라 고차일수록 저차보다. 그러니까 이 백화점 같은 상권이 고차 중심지라고 하면 훨씬 더 중심지 간의 거리가 멀고 규모가 크며 다양한 중심 기능을 갖는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3번 보시면 상업입지론으로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다. 그래서 이거는 두 도시 간의 상권을 정함에 있어서 뉴턴의 만류력 법칙에 따라서 두 도시의 상거래 흡입력은 인구에는 반비례하는 게 아니라 인구에는 비례하고 두 도시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는요 반비례한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4번 볼게요. 공업입지론으로 배보의 최소비용 이론이다. 산업입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송비, 임금, 집정력 등인데 그 중에서 이 사람은 수송비의 중요성을 가장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겁니다. 5번에 볼게요. 농업입지론으로 티넨의 고립구모형이다. 해서 토지이용의 양태는 경작 농작물의 인건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사람은 수송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수송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면서 중심시장으로부터의 거리에 의한 동심원 지대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인건비가 아니라 뭐라고요? 수송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3번,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업용 부지의 선정과 관련된 다음 기술 중에서 부적절한 것으로만 나열한 것은 이거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뭐 기본적인 논리만 잘 아시면 돼요. 여기서는 틀린 것 정도만 체크하겠습니다. 니을번이 틀렸는데 편제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 편제 원료라는 것은 특정 지역에서만 나는 천연자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주로 많이 사용하는 공장은 원료 산지 있죠? 원료 산지 근처에 입지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원료 지향형 입지를 선호한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이응번 보시면 제품 공정이 여러 단계로 나누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 옆 공장이 판다는 얘기죠. 나누었을 때 공정 간의 연계가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산업은 분산 지향성 입지를 선호한다가 아니라 집적 지향형 입지를 선호한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계열화된 산업 같은 거 있죠. 이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이런 경우는 모든 하청업체들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공장들은 붙어 있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붙어 있어야 기술, 정보, 그 다음에 원료라든가 이런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이 비용을 훨씬 더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맞는 거는 자, 틀린 것은 리을번, 이응번 정도 틀린 거고 나머지 전부 다 맞는 겁니다. 맞는 거니까 자, 능히 그 기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12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시장 실패는 이 자원이 아주 비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상태인데 완전 경쟁이 아니라면 다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겁니다. 이때 완전 경쟁, 특히 이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태들, 물건이 완전 경쟁이 아닌 상태라고 가정했을 때는 물건이 남아돌거나 모자라면서 누군가가 엄청난 이득을 얻어가거든요. 이런 거를 시장이 실패했다 해주는데 이때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번의 완전 경쟁은 시장이 성공입니다. 성공. 그러니까 이게 추상적으로
완벽히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그 다음 니은번 공공재, 디귿번의 무임승차자, 리을번의 규모의 경제, 외부 효과 이런 걸 있으면 시장이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건이 필요로 한 양보다 남아 돌거나 모자라면서 누군가가 엄청난 이득을 얻어갑니다. 근데 이때 이제 정보의 비대칭은 요거는 시장 실패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보의 대칭성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정말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시장 실패가 아닙니다. 성공입니다. 그 다음 불량주택이라는 것도 시장 실패가 아닙니다. 요거는 불량주택이 생기는 이유는 지불할 대가가 그거밖에 안 되니까 이 여과 과정 속에서 그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시장 실패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시읍번도 해당이 안 되고 독점은 시장 실패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시장 실패와 관련 없는 것은 완전 경쟁, 정보의 대칭성, 불량주택 이렇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13번 보겠습니다. 공공부문이 공급자나 수요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한다. 그러니까 토지 시장에 직접 수요자나 공급자가 돼서 개입한다는 얘기죠. 요거는 대표적인 게 3번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시행. 정부가 직접 나서서 아파트 지어서 공급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대표적인 수요자나 공급자가 돼서 개입하는 형태입니다. 나머지 1번의 장기 저리 대출이라든가 개발 부담금을 부과시킨다든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든가 종합부동산세 부과하고 이런 것들은 다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14번 보겠습니다. 한번 토지 비축제도와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은 자 비축제도는 정부가 미리미리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LH공사가 토지주택공사가 미리미리 토지를 이제 구입해 놨다가 나중에 자 그 공공 개발이 필요로 하다든가 먼 훗날에 아니면 토지 수급 불균형이 있다는 얘기죠. 나중에 토지가 부족해진다든가 이런 거. 그래서 먼 미래에 그때 필요할 땅을 미리미리 구입해 놓고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거를 토지 은행제도도 해줍니다. 은행제도. 자, 이때 틀린 것은 국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이것도 하나의 직접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입함으로써 개입함으로써 개인의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토지 개발을 막을 수가 있다. 맞는 겁니다. 2번 보시면 비축 용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매입을 할 경우 용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구입했다가 나중에 또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정부가 자체가 투기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3번에 보니까 개발 시점까지 토지 매입에 대한 빈민들의 불법적인 비공식적인 사실상의 보유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이제 갖고 있으려면 보통 이제 놀리고 있는 땅 아닙니까? 그러면 빈민들이 이제 판잣집 같은 거 짓고 이제 살 겁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판잣집 같은 거 살고 있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실제 개발 수요가 발생하면 이분들 내보내야 되죠? 10년이고 20년이고 살아왔던 분들 또 내보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거를 불법적이고 비공식적인 사실상의 보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4번도 요와 유사한 표현인데 비축을 위한 매입 시점과 개발을 위한 매각 시점 사이에 요 시점 사이에 자, 이 공공 자유보유 상태로 방치해 놓는 것을 공공 자유보유를 하는 겁니다. 공공 자유보유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며 매입 토지 가격을 기회비용 수준으로 묶어두기가 용이하다가 아니라 기회비용 수준으로 묶어놓기가 곤란하다 해줘야 되겠네요. 자, 이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이 시점에서는 구입할 때는 다른 데다 썼더라면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훨씬 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떠한 토지 가치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용도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기회비용보다 낮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비용 수준으로 계속 묶어놓는 게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를 수용하는 방식보다는 사적 권리의 침해 정도가 낮아진다. 수용 같은 경우는 강제로 막 구입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그냥 지금 땅 가격 쌀 때 미리 사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기 싫으면 안 팔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적 권리의 침해 정도가 낮아진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 보시면 정부에서 시장 가격보다 낮게 임대료를 규제했을 때 나타난 현상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자, 지금 시장의 임대료 수준 자체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니네들 요거 이상은 받지 말아라. 규제할 수도 있겠네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임대료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균형 수급량이 결정되는데, 균형. 자, 그래서 이 임대료 자체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니네들
이거 이상은 받지 말아라 이렇게 규제한다면 이렇게 자 이걸 임대료 상한제, 임대료 규제라는 겁니다. 규제 임대료.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부해요. 이거 장기적인 그래프입니다. 이 임대료 하에서 공급하고자 하는 양 이만큼인데 소비하고자 하는 양 이렇게 많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서 계속 주택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자 기업번 볼게요. 임대주택의 초과 공급 상태가 지속되는 게 아니라 초과 수요 상태가 지속된다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의 주거 이동이 활발한다가 아니라 어떻다고요? 저하된다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집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러니까 기존의 세입자들이 눌러 살려고 하니까 주거 이동이 저하된다 해줘야 돼요. 임차인의 반응이 탄력적이 아니라 비탄력적이다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임대료가 낮다 하더라도 소비량이 급하게 늘어나진 않는다는 얘기죠. 집 구하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비탄력적이다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 가격보다 높게 규제할 경우 이거보다 이게 좀 너무 높으니까 이거 이상 못 받게 하는 게 임대료 규제인데 이거 이상 받지 마라 하면 이미 높은 임대를 받고 있는 거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게 규제할 경우에는 시장에서는 가격과 수량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맞는 겁니다. 장기에는 시장 가격이 안정되어질 수가 있다가 아니라 암시장이 형성되면서 상당히 불안전한 시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음번 틀렸습니다. 신규 임차인의 지불 임대료는 기존 임차인보다 낮아진다가 아니라 그 기존 임차인들은 옛날에 낮은 임대료 지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규 임차인들은 암시장 가격을 지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 임차인보다는 높아진다 해줘야 됩니다. 주택 서비스 수준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 질이 많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집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널려 있으니까 너 아니라도 들어올 사람 많으니까 뭐 도배 같은 것도 제대로 안 붙여주고 할 거 아닙니까? 질적 수준이 저하된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16번 보시면 다음은 주택시장에서 임대료 보조 정책을 수행했을 때의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임대료 보조 정책은 뭐 그야말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걸 소비자들한테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자한테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소비자한테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예컨대 자 그동안 월세를 60만 원 정도 냈는데 저소득층 가구를 선정해서 한 4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공급자를 지원해 주는 것은 임대 아파트를 지어서 임대 사업하고자 하는 자들을 좀 지원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대 아파트 한 동 짓는데 1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자들한테는 한 50억 정도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죠. 50억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거를 공급자 보조다 해줍니다. 그러면 다음 읽어볼게요. 임대료 보조 정책이란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직접적으로 무상으로 임대료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한다. 자,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한도까지 과세 소득을 공제해 줄 수도 있는 거죠. 1번 맞는 겁니다. 이번에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를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주택 소비량도 증가하고 다른 재화의 소비량도 일반적으로 증가한다. 요거는 자, 그러니까 원래는 60만 원 냈는데 좀 40만 원 지원해 준다니까 20만 원만 있더라도 똑같은 크기의 주택을 계속 빌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재화의 가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요 재화의 가격이 하락한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비싼 놈을 덜 소비하고 싼 놈을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죠. 이거를 대체 효과라 하는 거고 또한 자 옛날에 대체 효과는 없다고 치더라도 옛날하고 똑같은 양을 소비할 때 돈이 좀 남겠죠. 임대료가 굉장히 싸졌으니까. 그러면 이거 소득 효과라는 겁니다. 소득 효과 때문에 2주택이 됐든 다른 재화가 됐든 일반적으로도 증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2번 다른 재화의 소비도 일반적으로 증가한다.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급자 측에 낮은 금리로 건설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생산비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생산비가 줄어들죠. 그러면 결국은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럼 결국 임대료가 하락하니까 임차인 혜택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4번 볼게요. 주택 소비 증가라는 주택 정책 측면에서 볼 때 소득 보조 방식이 가격 보조 방식보다 우월하다. 거꾸로 해줘야 됩니다. 가격 보조 방식이 소득 보조 방식보다 우월하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지원해 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가격 보조가 있고 현금 보조가 있습니다. 가격 보조는 임대료로만 사용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소득 보조는 뭐 다른 용도로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만 사용하라. 이게 정부 입장에서 이 주된 정책 아닙니까? 좀 넓은 집에서 살아라. 좀 그 돈 가지고 아니면 주거 환경이 좋은 데 가서 살아라. 아니면 또요.
그러면 지금 월세 부담이 너무 크니까 일부를 좀 내란 얘기죠. 임대료로. 이게 이제 주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가격 보조 방식이 소득 보조 방식보다 정부 정책적인 측면은 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 범위가 확대된다. 얘들한테 지원해주게 되면 얘들이 지은 곳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기가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17번 보시면 부동산 조세의 귀착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자, 이 조세의 귀착은 무조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쪽 있죠. 비탄력적인 쪽에서 세부담이 크다. 요것만 계속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크다. 그러니까 무조건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1번 한번 보겠습니다. 공급보다 수요의 탄력성이 작다. 그러면 소비자가 수요의 탄력성이 작으니까 수요자 부담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공급자에게 조세 귀착은 낮아진다. 맞는 거죠? 감소한다. 3번 보겠습니다. 공급보다 수요의 탄력성이 작다. 똑같은 거네요. 수요의 탄력성이 작다. 그러면 수요자가 세부담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급자에게 조세의 귀착은 증가한다가 아니라 감소한다 해줘야 되죠. 네, 이런 식으로 만약에 5번 같이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다. 그러면 어떤 한쪽이 완전 탄력적이다. 그러면 그때는 그쪽은 세부담을 전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공급자에게 모두 조세가 귀착되는 게 아니라 소비자에게 모든 조세가 귀착된다. 이렇게 항상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쪽이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그쪽이 세부담이 커진다.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서 문제 풀으면 이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볼게요.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수익은 현재의 소비를 희생한 대가이며 요구 수익은 시간에 대한 대가와 불확실성에 대한 대가로 구성된다. 맞는 겁니다. 요구 수익률은 시간에 대한 대가뿐만 아니라 위험에 대한 대가 있죠. 요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무위험률은 장래 기대되는 수익이 상대적으로 불확실할 경우에 수익률을 말하며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일반 경제 상황과 관련된다. 맞는 겁니다. 무위험률은 보통 이제 제1금융권에서 형성되는 은행 이자율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제1금융권에서의 화폐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맞는 겁니다. 일반 경제 상황, 위험과는 상관없이. 3번 보시면 무위험률은 시장 위험뿐만 아니라 개별 투자자가 안고 있는 위험에 따라서도 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위험 할증률은 어떤 체계적 위험에 상응하는 수익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이 위험을 대하는 태도는 전부 다 위험 회피형 투자자라 하더라도 위험에 대한 태도는 약간씩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간의 어떤 가격 변화에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크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개별 투자자가 안고 있는 위험에 따라서도 변화할 수 있다. 맞는 겁니다. 4번에 볼게요. 투자의 위험에서 피할 수 있는 위험의 증가와 요구 수익은 비례한다. 틀렸습니다. 피할 수 없는 위험.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이거든요. 체계적 위험과 다시 말하면 피할 수 없는 위험과 요구 수익은 비례한다.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그 다음 5번에 실현 수익률이라는 것은 투자하고 난 이후에 1년이 지나서 몇 년이 지나서 실제로 얻은 수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얻은 수익률. 그렇기 때문에 투자 결정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겁니다. 자, 19번 볼게요. 다음은 부동산 투자의 포트폴리오 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차별 곡선이 우상향하는 모양을 갖는 것은 투자자가 위험 선호적이게 아니라 위험 회피적이기 때문인 겁니다. 위험 회피적이다.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이 어떤 식으로 그려집니까? 보통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걸 기대 수익률, 얘는요 위험이다. 이렇게. 그때 자, 이렇게 왜 이렇게 그려지냐면 자, 요거하고 뭐가 같다는 얘기예요? 만족감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같다는 얘기는 기대 수익이 이만큼, 위험이 요만큼일 때하고 그 다음에 위험이 이만큼 커진다면 기대 수익이 높아지면은 만족감이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험이 커진다면 그에 상응하는 높은 기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투자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만족감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싫어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형태로 한다면 요거보다는 요게 만족감이 크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요거하고는 그 만족감이 더 크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위험은 작아지고 기대치는 높아지는 걸 더 선호한다는 얘기입니다. 위험은 작아지고 기대치는 높아지고 그러니까 위험을 싫어한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2번 볼게요. 효율적 프론티어는 주어진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 집합들을 연결한 겁니다. 요게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게 이제
효율적 전선인데 얘네들은 동일한 위험 수준이라면 최고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포트폴리오 집합을 연결한 겁니다. 이것도 우상향하는 이러한 모형을 취하게 있습니다. 투자 대안별 수익률의 변동이 상이한 추세를 보일 걸로 예측되는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는 게 좋다. 자, 같이 움직일 경우는 분산 투자 효과가 작아집니다. 자꾸 반대로 움직일수록 분산 효과는 커지는 겁니다.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투자선과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접점이 있죠? 만나는 이렇게 접점이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급할수록, 자, 이렇게 급할수록, 그 상대적으로, 같은 위험 회피형 투자자 하더라도, 이렇게 그려진 사람이 있고, 이렇게 그려진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기대 수익률, 이거는 위험이다. 그러면, 이런 사람을 보수적 투자자다. 이런 사람을요, 공격적 투자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격적인 투자자. 왜 이렇게 되냐면, 이 사람은 이전과 이전의 만족감이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위험이 이만큼 커질 때 기대치가 이만큼 높아진다면 만족감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공격적인 투자자는 이전과 이전의 만족감이 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이만큼 기대치가 높아질 때 이만한 위험도 감수하겠다는 얘기죠. 위험이 뭐야?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잘하면 대박, 잘못 쪽박, 이것도 감수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급하게 그려질수록 보수적인 투자자입니다. 이렇게 같은 위험 회피형 투자를 하더라도 이런 사람을 보수적, 이런 사람요 공격적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보겠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는 저당상수의 역수이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1억 원의 주택이 매년 10%씩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사용하여 10년 후에 주택 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맞는 겁니다. 지금 1억짜리가 10년 후에 얼마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 곱하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어떤 퇴직자가 매월 받는 연금으로 일정 기간을 적립한 후에,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할 게 매월 뭘 받아요? 퇴직금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퇴직금을 받자마자 적금에 불입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만큼씩. 그러면 나중에 적금 찾을 돈이 얼마냐 그런 얘기죠. 이때는 여기 연금에다가 뭘 곱하면 돼요?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를 곱하면 됩니다. 연금의 현재가치계수가 아니라 미래가치계수를 사용한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5년 후에 1억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의 지금 시점의 가치는 얼마냐? 그러면 1억에다가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한 가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를 대출받았다고요? 얼마인지 아니네요. 1억을 대출받았다. 그럼 매기 갚아야 될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계산할 때는 1억 곱하기 뭘 해주면 된다고요? 저당상수로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몇 번이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21번부터는 잠깐 끊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